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8번째 강의로 자본 배분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자본 조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자본 조달 시스템의 변천에 대해 개관할 것입니다. 둘째는 투자 재원의 원천입니다. 여기에서는 총 고정 투자율과 총 저축률의 추이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개방 금융 체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내자 배분의 제도로 만든 국민투자기금 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기업 공개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 공개 조치의 실시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업화를 위해서는 자본 조달이 필요한데 자본 조달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두고 산업혁명의 유형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본은 기업이 직접 금융으로 조달하거나 내부 유보를 바탕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후발국들은 이와 같은 영국적인 자본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대안적인 자본 조달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거센크로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의한 자본 조달과 국가에 의한 자본 조달을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주된 자본 조달의 원천이 국내였는지 해외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혁명을 했을 때 외국 자본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즉,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의 산업혁명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은 차관에 주로 의존한 산업혁명을 했으며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주로 의존한 산업혁명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가에 따라 산업혁명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투캡 모델이 적용되는 나라였습니다. 즉, 국내 저축률에 의해 제약된 투자율이 성장률의 상한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외국의 원자재나 기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 가득 수준이 성장률의 상한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투자율이나 외화 가득이 성장을 제한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저축률이 낮고 외화 가득력이 낮아도 외국의 차관이나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냉전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우방으로부터 우호적인 차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경영권을 가지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관이라는 형태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과 같이 자본주의 우방으로부터 우호적인 차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미래의 시장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고도 성장을 시작할 때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주로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자본을 유치하였습니다. 물론 차관이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와 더불어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들도 예컨대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이 들어오지만 차관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 등을 자본 도입과 독립적으로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관은
외채 문제가 발생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외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국제 자본시장은 채권자 우위의 시장에서 채무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화합니다. 재무국들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우호적인 상황은 1970년대 말에 급변하면서 한국은 1980년대 초에 외채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차관에 의존한 자본 조달이 지속하였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 국내 저축이 늘어나면서 국내 자본 조달이 중요해지게 되었고 국내 저축을 어떻게 투자 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해당하여 금융권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되는 시대였습니다. 금융권에서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들은 비금융권으로부터 많은 차입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8.3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저축 여력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저축을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60년대 중반에 고금리 정책을 써서 자금이 금융권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채 시장이 여전히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어서 사채 시장을 제2금융권의 형태로 편입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직접 금융시장이 작동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접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공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투자기금을 만들어서 자본의 배분에 정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중화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원동원의 핵심적 체계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선 투자재원의 장기 추이를 살펴본 후 개발금융체계로 큰 기능을 하였던 국민투자기금, 마지막으로 기업 공개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